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명석입니다.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역사는 오늘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참 서로 정을 나누고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 12월 연말에 우리 모두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긴급 특별 방송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향후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하루겠죠.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비롯한 경제 펀더멘털에 미칠 영향까지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도와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완수 숙명여대 겸임교수, 국제관계학 박사 그리고 박재호 딜사이트S 전문가, 현정인 딜사이트 경제TV 산업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세 분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간단하게 한 분씩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이완수 교수님. 네, 뭐 저도 지금 여의도 오는데 뭐 지하철 3개역을 정차를 안 하고 그냥 무정차로 통과가 됐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뭐 그 나오시는 분들도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젊은 학생들도 지금 꽤 많아 보이고요. 예, 부부가 또 같이 애를 데리고 나오는 것도 지금 눈에 많이 보이고. 예. 아마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만약에 어떤 여당의 표들이 좀 야당 쪽으로 좀 많이 가지 않겠냐, 탄핵 쪽, 가결 쪽으로 좀 많이 가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결국 이제 10시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담화문 이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제 다시 또 이제 입장을 다르게 또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여의도에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것 같아갖고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결정이 어떻게 나든 네. 어떻게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좀 좋은 쪽으로 나야 되죠. 그렇죠. 네. 네. 그걸 좀 기대하는 상황인데 이거 지켜보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좀 분석도 좀 해보고 네. 네. 그 다음에 또 화가 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또 기대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저희 방송 꼭 지켜보시면서 같이 한 3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제 지하철로 여기 스튜디오까지 오는 길에 색강역에서 이거 내가 내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여의도에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모여주고 계시고요.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오늘 또 집회의 상황이 좀 더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재호 전문가께서는 네.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또 경제방송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뭐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좀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여론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 부결이냐 가결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초점 맞춰져 있는데 예. 아무래도 좀 오후 시간 되면서 이제 부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결이 되었을 시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경제 상황 자체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고 실물 경제도 쉽지가 않은데 주식시장 사실상 올 한 해 내내 하락세를 보여왔었고 그 와중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세 그리고 환율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압력을 크게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결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 기간이 좀 더 짧아질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과거를 좀 돌이켜 보았을 때는 만약에 부결 시에는 6개월, 1년 질질 끌려가면서 계속 악순환이 되겠지만 가결이 된다라면 조금 더 짧은 시간 내에 어찌 본다면 빠르게 정권 교체와 그 이후에 어떤 환율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그 외의 것들이 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가장 좀 싫어하는 거 하나를 뽑자면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불확실성이 장기화가 되느냐 아니면 단기간에 좀 마무리가 되느냐를 아마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관전 포인트로 좀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부결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진 것 같은데 뭐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일단은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때까지 저희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 시청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정인 기자와 함께 지금 현재 상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이 역사의 순간을 다들 좀 보고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계엄령 이후의 상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고 없이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이 담화는 29분 종료됐는데요. 6분간 진행된 담화의 핵심은 야당의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됐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내용을 보면 오후 10시 40분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긴급 소집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오후 10시 57분부터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선포의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후 11시 28분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제1호를 발령했는데요. 포고령의 경우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그리고 국회나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의 일체의 정치 활동이 금지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당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도 폐쇄되고 공무원들이 전면 출입이 차단되면서 정부 기능의 마비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11시 35분 박완수 육군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는데요. 이 당시 계엄사령부는 즉각 영장 없는 체포 가능성을 알리며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후 11시 50분경 군용 헬기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 착륙했죠. 군이 국회를 진입을 시도하는 등 군사력이 본격적으로 집행됐습니다. 이때까지는 사실 정말 좀 상황이 생각보다 좀 많이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또 진입을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반전됐죠. 네, 맞습니다. 일단 오전 0시 47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후 오전 1시 0분, 약 13분이 지난 후에 국회에서 이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됐고요. 1시 2분에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그 후 오전 2시 우원식 의장이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은 무효화됐다라고 선언하고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공식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오전 4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를 재차 요구했고요. 이후 30분 지난 후 3시간 넘게 침묵을 지키던 윤 대통령이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락 때 상황으로 일단 이렇게까지 해석됩니다. 그렇죠. 사실 계엄령 이후에 정말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 금요일 정도는 약간 조금 소강 상태가 좀 들어갔던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아침부터 또 정말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오후 5시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그게 궁금해요. 탄핵소추안이 표결되면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될 거고 어찌됐든 만약에 이제 넘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범죄 죄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네, 일단 지금 바로 들어온 속보인데요.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법 표결 본회의가 지금 개의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내용은 계엄 사유가 되지 않으며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를 어겼기 때문에 이제 탄핵 사유가 됐다라고 바라본 것입니다. 이 계엄령이라는 게 사실 저도 뭐 어렸을 때 이제 교과서에서나 배웠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계엄령이 터지면서 이게 도대체 배경이 무엇이냐 사실 아직까지도 조금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모여 계신 거고요. 이 부분이 결국 국회에서는 계엄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또 민주당에서는 내란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사실 계엄령 저는 처음 봅니다. 근데 또 뭐 교수님은 조금 다른 뭐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이제 어렸을 때 그렇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그때 1980년에 한번 초등학교 1학년 때 겪었던 이제 경험이 있는데 그때 뭐 제 기억에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공무원을 하시다 보니까 예. 이 확성기를 하시면서 예. 밤에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되게 공포감을 저희 아버지가 다니면서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저한테도 공무원이셔서? 저한테도 네. 야, 너 나오면 안 돼. 집에 있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군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러니까 그때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어렸을 때는 되게 공포감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죠. 제가 또한 2006년도에 태국에 출장을 갔다가 그때 당시 이제 탁신 총리 추출과 관련돼 있는 또 계엄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래요? 네, 저희는 또 거기서 또 그 해외 가서까지 이제 네. 계엄을 한번 좀 경험을 해봤는데 거기는 또 저희와 완전히 분위기가 틀려요. 거기는 일반 대중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 그냥 위에 지도층 간에 그 교체만 있는 거고 유혈도 없었고 예. 그냥 뭐 보여주기식의 군대가
경찰하고 같이 앉아서 담배 피면서 담소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다르네요, 확실히. 네,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이제 경비계엄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계엄은 경비계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뭐 국가의 어떤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네. 계엄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뭐 군을 동원시키는 게 아니라 뭐 경찰 동원시키고 이런 아주 낮은 단계가 이제 경비계엄인데 예. 여기서 비상계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군이 동원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군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전시라든지 이런 딱 그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우겼다는 게 좀 약간 뭐랄까요, 시장에서도 보는 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공감이 안 되는 네. 거죠. 근데 그 내용도 보면은 뭐 종북자파가 계속 다 나오는데 네. 도대체 그게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불명확하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분들이 또 행동한 것을 보면은 그렇다고 뭐 국회에 가서 좀 우리 특수부대가 또 어영부영 그냥 대충 하다가 나오는 것 같고 느낌도. 네. 그다음에 또 왜 또 중앙선관위를 가서 털고 짓고 예.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게 정상적인 비상계엄이 나와야 될 건가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목적이 뭔지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더십 문제를 사실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정권이든 기본적으로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어떤 예. 유형에 뭐 저도 공부하고 또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리더십 유형을 뭐 한 10개, 8개를 막 나눠보는데 지금 보는 이런 리더십은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가 않아요. 이게 전체 리더십인가도 모르겠고. 이거 뭐 다시 뭐 학술적으로 뭔가 논의가 네. 필요한 수준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과 전혀 말도 안 되는 이런 정당화가 일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정당화도 네. 안 되고 우리가 비상계엄 생각하는 수준하고도 얘기가 또 틀리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국민들의 신뢰감도 못 얻고 국민들의부터 어떤 전반적인 지지도 못 얻는 그렇죠. 이런 일이 네. 발생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게 화요일 밤에 제 기억으로 발표가 됐었고 그 이후에 수요일 아침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보다는 주식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금요일에 더 이 낙폭이 커지면서 코스닥이 이제 신저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건 전문가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데 이후에 어떤 그 불확실성을 조금 더 걱정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탄핵 소추까지 다들 이제 시나리오를 두고 네. 조금 외국인 투자자들도 접근하는 걸까요?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 시절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 탄핵이라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늘 발생했던 일이 순간적인 시장 급락이 나왔었죠. 그랬군요. 네, 시장 급락이 났었고 환율 역시 마찬가지로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원달러 정말 급등세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보여줬었는데 그러한 어떤 배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최근 비상계엄 선포를 딱 하고 나서 예. 발생했던 게 그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던 정책 관련주들은 싹 다 무너졌죠. 맞아요. 예.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아니면 원전 관련주들 싹 다 흘러내렸고 대왕고래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타당성을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7, 80년대 돌아갈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박정희 시절 소위 말해서 지금 영일 만에 가스 또는 유전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소위 이제 언론에서 이제 배포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없다, 타당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다시 좀 울거먹는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솔직히 강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야당에서 막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분위기상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 섹터들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주게 될 것이고 사실상 권력 자체가 이제 공백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예. 앞서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이제 대통령으로서 1분 50초 우스갯소리로 담화문을 보는데 사과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라면이 익을 시간도 아닌데 그렇죠. 1분 50초 만에 네.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거의 끝난 분위기죠. 예. 예, 그런데 그 과정을 보게 된다면 딱 이거죠. 국민의힘에다가 이제 예. 자신의 어떤 공을 좀 권력을 넘겼죠? 예, 이제 예. 사실상 이제 넘기면서 어쨌든 임기는 나는 끝까지 대통령으로 남고 음. 싶다라는 그런 의중을 좀 많이 비쳤었는데 자, 권력 공백이라는 것이 발생하면서 정책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던질 수밖에 없죠. 왜? 일단은 외국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국가의 어떤 신뢰도라든지 예. 그 국가의 어떤 경제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지표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IMF 이후로는 우리 자본시장을 지탱해 주는 것이 외국계 자본 아닙니까? 근데 투자은행 쪽에서도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국가에 감히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올 한 해 내내 그쵸.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하고서는 싹 다 매도 물량을 거의 하루에 수백억씩, 수천억씩 매도 물량을 예. 던졌는데 자, 오늘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가적인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확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화요일의 기억은 네. 뭐 안 그래도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나 보다 싶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계속 불확실성이 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요거 외국인들 입장에서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주 내내 좀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앞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저희 화면이 계속 나갔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본회의가 시작이 됐고요. 그 안에서 뭔가 투표를 하는 장면들을 좀 보셨을 겁니다. 그 투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탄핵소추 투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관련해서 먼저 지금 표결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상황을 한번 기자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희 기자, 지금 현재 분위기와 앞으로의 일정들, 오늘 일정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 탄핵소추안을 비롯해서 김거사 특검법까지 오늘 오후 5시로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특검법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제 시작된 상태입니다. 일단 그 이후에 탄핵안이 진행된 상태인데 탄핵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5시부터 표결이 될 예정인데요. 특검법을 재표결에 붙인 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인데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이어 8년 만에 이제 재현되게 됩니다. 일단 그리고 탄핵안이 가결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데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시 탄핵이 결정되며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표결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표결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 표결이 시작이 될 텐데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여당 입장에서 반대를 선언하기로 당론을 결정한 상황이라서 아마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능성이 부결적으로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설명해 주신 대로 탄핵이 가결된다고 해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 또 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계를 조금 더 길게 우리가 봐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 신현수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탄핵 표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특검법과 관련해서 표결 상황부터 먼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좀 전에 국회는 본회의 표결을 좀 개의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부터 지금 개의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국회는 이 특검법부터 먼저 재표결에 붙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5시부터 진행 중에 있고요. 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를 해왔지만 이번엔 안건 처리 순서를 좀 뒤바꿨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 예정인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좀 앞서 정했었는데요. 네, 여당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또 이태표를 끌어내기 위해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안건도 같이 처리를 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 여의도 쪽 인파는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서울 여의도에 20만 명 정도 모여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됐는데요. 경찰은 여의도에 기동대 중대 140여 개를 배치하고 또 만일의 소요 상태에 대비하고 있고요. 또 퇴진 집회 인파에 이제 9호선 국회의사당 여의도역 무정차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의도 주변 도로 역시 극심한 정체를 좀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순서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표결하는 이유가 좀 전략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만약에 이제 여당이 탄핵안 투표를 진행했을 때 빠져나가게 된다면 그 모습에 대해서 또 많이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여론의 어떤 동향 이런 것까지 좀 염두를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요. 일단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표결이 시작이 됐고요. 잠시 후에 과연 제적 인원이 맞춰질지, 그리고 그 제적 인원 중에 3분의 2 이상이 과연 현재 그 탄핵 소추안에 동의를 하게 될지, 그 부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 그러니까 특검법과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표결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신현수 기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지금 안건 표결 방식이 좀 다른데요. 법률안의 제2안건은 제적 인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통과가 가능합니다. 네,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108석인 국민의힘은 전원 출석해 8표 미만으로 이탈표를 막아야 법안 저지가 가능한 겁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었고, 이에 대한 재표결 가결 요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해져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세 번째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드시 참석해 반대 투표를 해야지 이 특검법이 좀 폐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회의에 출석한 재석 의원이 아닌 국회 전체 재적 인원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지 통과가 됩니다. 네, 즉 의원 300명 중에 200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건데, 네, 아시다시피 상정된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범야권 의원 192명인 상황에서 이제 여당 의원 8명이 찬성을 할지, 아니면 특검법 재표결을 마친 뒤에 탄핵안 표결 때 집단 퇴장을 할지에 대한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탄핵안은 부결이 될 거다, 또 나갈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황상 약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만 사실 상황은 좀 두고 봐야 알 것 같고요. 네, 또 오늘 오전 10시경 윤 대통령이 급하게 국민 담화에 나섰죠. 네, 2분가량 되는 담화로 또 논란이 됐는데, 네, 여기서 윤 대통령은 당 차원의 문제를 떠넘기는 듯한 말을 꺼내면서 좀 담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별 내용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멘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좀 나오더라고요. 지금 조기 퇴진과 관련해서 약간 단어, 어휘 선택이 조금 달라졌다. 원래는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지금 당장 탄핵소추안에는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다양한 좀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입장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앞서서 이제 속보로 국민의힘 측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먼저 표결한 다음에 퇴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속보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통령 퇴진 일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금 당론이 어쨌든 반대로 정해진 것에 따라서 입장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또한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따르기로 했던 입장을 급선회했습니다. 앞서 조경태 의원은 여당 의원 처음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대통령 변화를 더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앞서 선회를 했습니다. 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서 대통령 탄핵은 국민 갈등과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깊이 고민했다며 탄핵안에 대한 반대표 행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탄핵 표결을 30여 분 앞두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특검 둘 다 반대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다면서 자신도 이러한 당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법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이탈을 하면 이 탄핵안에 대한 것들은 이제 부결 당론으로 이제 확실시 될 것 같은데, 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반복 추진하겠다라면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 배신감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고 좀 비판을 했고요. 즉각 사퇴가 아니면은 탄핵에 대한 조기 퇴진 외에 이 사태를 해결할 일은 없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안 표결과 관련해서 만에 하나 국민의 작은 우려대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이끌어낸다면 민주당은 12월 10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 11일 임시국회를 열어서 또 따로 즉각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화면 다 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여당 의원들이 일단 표결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표결에는 참석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표를 던졌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 같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이 보여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속보로도 들어오는 내용인데요.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크게 좀 항의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 시나리오상 아마도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는 표결을 할 수가 없겠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 있는 상황에서 재적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이게 가결되는 문제라서요. 지금 현재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아마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상황을 계속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나리오가 조금 좁혀진 것 같아요, 교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좀 바라봐야 될까요? 되게 복잡해지네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 이제 리스크는 이제 국내에서 사실 정치 리스크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근데 해외에서 봤을 때는 그건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리스크나 지정학적 리스크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말 때 캡하고 플로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도대체 어디까지 번질지도 모르고 어떻게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인데 만약에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예상했던 대로 만약에 두 개다가 부결이 났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내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해외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봐도 최악의 수가 나오는 게 아닐까.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일단 먼저 본다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국내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제 결국 이제 앞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내란죄, 그다음에 재탄핵 이 두 개 국면으로 결국 또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간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만약에 가결이 됐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리더십이 있죠. 리더십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빨리 바뀌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지금과 같이 있다고 보면은 기존의 리더십이 계속 한 2, 3년 더 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임기 때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란죄로 만약에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몇 달 이상 아니면 잘못하면 1년도 넘게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임기를 다시 보장하는 꼴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태까지 계속 지금 행정부의 마비라든지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갖고 경제 펀더멘탈이 지금 다 망가져 있거든요. 이것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렇다 보면은 시장에서 보는 것은 그렇다면 이 리더십을 좀 바꿔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 연장이 된다 그러면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감은 계속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담화에서 여당에게 국정 운영을 위임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헌법적으로 맞냐?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알잖아요. 행정부는 국가의 발전과 계획, 성장을 수립하고 이끄는 것이고 국회는 이를 평가하고 감시하고 예산을 분야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삼권 분립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걸 여당한테 주겠다는 게 이게 그럼 대통령은 자기의 임무를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헌법적으로 맞는 거냐?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그럼 여당이 그럼 그걸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지금 누가 있느냐? 그럼 만약에 최경호라든지 추경호라든지 한동훈, 원희룡, 나경 안 봐도 뻔하잖아요. 지금 바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그럼 새로운 리더십으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부분인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검증도 안 된 분들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윤 대통령이 과연 국정 운영을 여당에 줬다 치더라도 결국은 또 시장에서 보는 것은 겁니다. 저렇게 한 6개월, 7개월 또 가다가 다시 또 찾아올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여당에서 할 수 있는 과연 이 능력이 얼마나 될 수 있느냐. 이것에 보면 또 회의적이다. 그러면 그걸 핑계로 다시 또 들고 올 수도 있다. 충분하다, 그럴 만도 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봤을 때 국내 정치라는 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쪽에서도 아마 6개월 후에 과연 이게 본인들이 얘기했던 대로 이게 워킹이 되느냐. 이 문제도 사실 또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내 쪽은 먼저 한번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해외 쪽에서는 일단은 아까도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시장 열리고 나서 사실 이렇게 크게 딱 변동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날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사실 변동이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밤 11시에 계엄령이 선포됐다가 6시간 만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분석을 할 시간도 없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시장에 반영할 템이 없는 거죠. S&P라든지 아니면 주요 리서치 하우스의 입장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에 이런 게 있었는데 지켜보겠다 했습니다. 예. 지켜봤는데 지금 벌써 5일 정도를 지켜봤단 말이에요. 지켜봤는데 지금 지켜보면서 나오는 게 처음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뭐 승리다. 왜냐하면 의회가 이것을 해제를 해줬고 예. 그다음에 그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유혈 사태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머징 마켓에서 비상계엄이 났을 때 가장 무서운 게 유혈 사태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불규칙성. 왜냐하면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누가 지킵니까? 왜냐하면 뭐 군 동원해 갖고 진짜 총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네. 그리고 해제하라고 해서 할 것도 아닐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게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외신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을 경우는 대한민국의 어떤 전반적인 민주주의가 워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지켜보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선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자산에서 좀 빼는 것은 이제 뭐 누구나 볼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거기서 보는 것은 자산을 빼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외국에서 보는 입장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예. 예. 이게 붕괴된다 그러면은 경제 위기라든지 국가의 붕괴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켜보는 것은 딱 그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인데 만약에 어제부터는 사실 조금 이제 분위기가 약간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이제 국방장관이 이제 여기 취소도 하시고 이제 방한 취소도 하시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여러 개 말을 했어요. 뭐 한미 동맹에 대한 약간 이제 자기 불안감을 느낀다고 시작을 해갖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결국은 만약에 오늘같이 이 사건이 부결이 돼서 나간다. 아니면 이제 김건희 여사까지 문제가 난다. 왜냐하면 지금 외신에서 많이 나오는 게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무리한 수를 많이 두고 있다는 비판도 또 많거든요. 예. 이렇다고 보면은 오늘 요게 나온 이후 저는 이제 만약에 분해가 된다면 다음 주에 저는 나올 수 있는 S&P라든지 신용등급 평가 기관이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국 신용등급 조정 가능성도 저는 보여져요. 그때까지 그렇군요. 예. 2016년부터 현재까지 AA를 유지하고 있는데 경제 펀더멘탈도 안 좋아지고 예. 국가도 불안해지고 그러면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가 다시 재평가가 나오겠죠. 예.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저는 외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가 부도율을 나타내는 CDS 예. 시장이죠. 예. 프리미엄 시장 그다음에 글로벌 리서치 하우스들의 어떤 한국 자산에 대한 어떤 재평가 논의까지 네. 본물 터듯이 나올 수 있다. 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출연했을 때 한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위기는 당일이 아니라 그 이후다. 그렇죠. 전개되는 걸 보고 외신과 국내에서 어떻게 양쪽이 다 반응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보여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온 파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예비 파도로 온 걸로 좀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진짜 파도는 아마 오늘 요게 부결이 많이 난다라게 했을 경우에 예. 다음 주 장이 열릴 때부터 제대로 된 파도가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단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리더십 공백을 좀 우려하는 것 같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반대로 당론을 정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교수님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탄핵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내용이 아마 그걸 겁니다. 이미 리더십은 지금 공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리더십을 빨리 바꾸고 다음 리더십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국가 신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공백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근데 그나마 조금 뭐 이게 희망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이 다 나간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일부가 남아 있다고 일부만 착석 중이라고 하는데
뭐 일부가 지금 뭐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야 6당 인원이 192명이기 때문에 8명 이상이 들어와 있으면 일단 표결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8명 이상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10명까지 나오네요, 지금. 예, 10명까지 얘기가 10명까지 나와요. 나와요. 예, 뭐 이걸 뭐 다 샜는지 누가 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어찌됐든 지금 만약에 200명이 넘어간다면 표결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까지 종료하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든 시나리오가 조금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산업계에 좀 미치는 영향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들 재계부터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재계 쪽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미중 패권 경쟁의 과열이랑 그리고 자국민을 우선식으로 여기는 트럼프가 당선돼서 악재가 쌓여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탄핵 전국으로 흐르게 되면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럴 경우 투자자들의 신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환율 또한 오른 상태입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업계의 경우는 해외 투자를 한 사례가 상당히 많죠. 이런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환율 부담으로 인해 내년 투자 계획도 변경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지금 현재까지 제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군요. 유통계도 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유통계는 사실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연말 특수를 앞두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을까 봐 걱정이 큰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고환율이 지속되면 원가 부담도 커질 수 있죠.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가격 인상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내수 경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고요. 여행 시장 또한 축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이오 쪽도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커졌거든요. 이쪽에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 바이오 종목의 하락세도 좀 컸습니다. 사실 바이오 업계 측은 정치적 불안정성이 투자를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전부터 말을 해왔었는데요. 이 업계 특성상 투자를 받아야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고요. 또 한국은 원료를 중국이나 인도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환율의 증가, 즉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비용 부담을 가져와서 경영 성과에 하락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강조드리지만 역시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불확실성입니다. 그 불확실성이 지금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걸 많이들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가 어찌됐든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이렇게 시장 전반뿐만 아니라 업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계속 있을 수 있어서 참 추운 연말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님 지금 업계별로 저희가 업종별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수혜주 피해주를 나누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뭐 수혜주라고 한다라면 일단 정치 테마주일 수밖에 그렇군요. 없겠고 예. 일단은 피해주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이제 수입을 주로 하는 기업이 되었든 예.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되었든 모든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지난 며칠간 정치 테마주라고 한다라면 지금 현재 야권에서의 어느 정도 좀 네임밸류가 있는 분들의 관련주들, 뭐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는 종목군들은 심지어 뭐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동훈 대표와 고교 동창인 이정재 씨의 또 여자친구가 그렇죠. 네. 이제 대상홀딩스의 이제 부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임세령 정치 씨죠? 테마주, 임세령 부회장이죠. 예. 정말 왜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뭐 한때는 뭐 파평 윤씨 관련주라고만 해도 뭐 주가가 다 올라가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예. 아니 근데 그 정치 테마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 지금 시점에서는 네. 뭐 누구 정치 테마주를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주식을 이제 오랜 시간 좀 해오면서 네. 어쩔 수 없는 게 시세가 많이 오른 테마주에 관련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돈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도 그래도 돈이 많이 몰리고 네. 그래도 가장 시세를 많이 끌어올린 종목이
과거에 이제 뭐 이명박 때도 예.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주들이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고 가장 빠르게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뭐 차기 대선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몰라요. 예, 그죠. 네.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네.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반응을 하고 있고 관련 테마주 말 그대로 같은 고향이다. 아니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 성남에 공장이 있었다는 이유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가 아주 어린 시절 근무했었던 공장이 상장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 예. 정부 얘기하셔도 돼요. 사실 대한민국 증시의 네. 현 주소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뭐 다른 섹터가 괜찮았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수급이 너무 얼어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볼 게 이게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계속 파고 또 파는 거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일평균 거래 대금 대다수가 10억도 안 됐었습니다. 맞아요. 10억도 안 되고 거래량은 한 5만 주, 3만 주 정말 아무도 쳐다도 안 보던 종목이 예. 일순간에 동시에 급등을 해버리고 또 아마 월요일장 오늘 뭐 결과에 따라서 정말 폭락 아니면 급락의 상황을 이제 보여주게 될 텐데 사실 이 정치 테마주를 빼고 섹터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사실 좋게 볼 만한 게 없죠. 그나마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가장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근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캐시플로우를 계속 좀 이어갈 수 있는 게 반도체인데 이 부분마저도 외인 이탈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조차도 그렇죠. 이제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더 이상은 이따위 시장에서는 더 이상은 내가 투자라는 걸 안 하겠다라는 예. 게 더 확실시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진작부터 좀 정부 차원에서 좀 방지를 하고 이번에 뭐 유동성을 무한정 공급을 하겠다 이런 뭐 다 발표를 하지 그 않았습니까? 계엄령 발표 이후에 예. 이제 금융당국이 좀 발빠르게 움직였다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사실은 지금 이 돈을 여기에 쓸 때가 맞느냐. 예. 누가 대출을 지금 받아요? 예,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을 받아 그 그냥. 무한정이라는 것도 10조 원 단위인데 그 돈을 가지고 여지껏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주가 하락하는 거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실질적으로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제 원달러 시장에서 말 그대로 이제 환율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붓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은 실질적으로 그날 이후로 저점을 깨면서 어쨌든 금요일장 하락을 했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썩 좋은 모습의 시장이 나타나질 않죠. 이제 우리 시장이 과거에는 이제 금요일 시장이 조금 주말 리스크 때문에 좀 안 좋았다라면 보통 요즘은 월요일 안 좋고 금요일 안 좋은데 맞아요.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늘 가결이든 부결이든지 간에 일단은 조금은 참담하게 개파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좀 크고 그에 따라서 반등폭이 만약에 이제 가결이 되었다라고 하면 반등폭을 좀 크게 키울 것이고 부결이다라고 한다면 시가 기준으로 대다수 종목군들이 좀 약세 흐름으로 좀 가지 않겠나. 그렇군요.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더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면은 예. 뭐 국내 투자가들이야 지금 뭐 국내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빨리 뭐 배가 이렇게 가라앉을 때는 뭐 쥐부터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예. 내가 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일단 발 빼야 된다. 발 예. 빼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해외에서 볼 때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 위기론을 자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 지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사건이 이제 이번에 이제 리더십 문제가 터진 게 그냥 정상적인 금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상황이었다면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네. 크게 우리가 우려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뭐 맞아요. 그런 정치적 공백이라든지 리더십 같은 건 항상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너무 안 좋아하는 상황이었죠. 지금 한 최근 2년 동안 보면 저희 국내 경제 펀더멘탈이 너무 취약해졌어요. 예. 그럼 뭐 단적으로 본다면 3분기 GDP 성장률 1.5%밖에 안 돼요. 11월 CPI가 1.5%. 거기다 가계부채, 정부부채, 체감 경기로 보면 자영업자 100만 뭐 폐업했고, 그다음에 금융권에서 보면 또 이제 부동산 PF까지 이러다 보니까 지금 IMF 같은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 올해 2.2%를 봤거든요. 예. 근데 뭐 연말까지 가면 1%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지금 소문부터 내년은 한 2% 정도로 봤는데 이것도 안 될 수 있다는 지금 얘기가 커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냐면 경제 펀더멘탈이 약한 상황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항상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 위기론을 얘기할 때 IMF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예, 지금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총 제적 인원 300표 중에서 198표가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102표가 이제 반대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부결이 최종적으로 선언이 된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요. 이제 또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당내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 과연 표결이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아마 판단하게 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네, 요거는 일단 부결됐다라고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또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 판단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앞서 하시던 얘기 계속 네, 이어갈 볼까요? 네. 아휴, 또 이런 결과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예, 아이고 네. 착잡하신가 봐요. 아니 이럴수록 자꾸 이제 생각하는 게 네. 이게 현실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지금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이런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근데 예. 자꾸 현실화된다 그러면 저도 사실 이제 그게 제가 말하면서 이게 현실화돼 버리면은 저도 이제 사실 가슴이 더 아픈 거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지금 이제 해외에서도 똑같은 걸 봅니다. 그럼 경제 펀더멘탈이 항상 약할 때 과연 IMF라든지 막 이런 경제 위기를 보면은 분명히 트리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시장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이 정치적 불안정, 리더십의 부재 이런 부분들이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럼 트리거가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경제 위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금융 시스템의 붕괴거든요. 특히 외환 시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국가 부도의 문제 이런 문제가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국가가 해결을 못하게 되면은 근데 지금 뭐 리더십이 없잖아요. 그렇죠. 해결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경제 위기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 부결됐다, 뭐 가결됐다 이런 문제를 갖고 내가 기쁘다, 슬프다, 뭐 잘됐다, 뭐 이런 문제가 지금 아니라고 저는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오늘의 이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위기론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아니면 국가 위기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갈림길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퍼스트레이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외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부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지금 좀 걱정하시는 게 그렇게 과도한 걱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말씀하셨던 대로 이 안 좋은 시나리오가 참 안 펼쳐지기를 저희도 바라는 마음인데 그게 자꾸만 사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정희 기자 지금 그 부결 상황을 좀 봤는데 이렇게 되면 이 안건은 아예 폐기가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재투표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사실상 이제 또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꾸준히 이제 다시 또 하겠다라고 일단은 밝혔었고요. 예.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윤 대통령 탄핵안이 사실상 무산됐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전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다시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앞으로도 일단 탄핵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무산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정족수가 미달이 됐다는 뜻이겠죠. 아마도 192명 중에 누군가가 자리를 비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자리를 좀 비운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소식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만 지금 자리를 좀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죠. 한 명이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지금 계속 들어오는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반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정희 기자 말대로 11일로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평일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주말 상황과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박재호 전문가께서도 약간은 좀 착잡한 표정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예. 일단 동일 시간대에 예. 동일 IP로 음, 비슷한 수량을 사고 팔았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의 경우라면 경고 메시지가 뜨거든요. HTS에. 예. 그냥 클릭하면 돼요. 네. 무시해버리면 돼요. 네. 김건희 씨는 분명 그 장면을
보았을 것이고 실제 실행 버튼을 눌렀고 본인의 어머니와 같이 같은 시간대 동일 IP에서 비슷한 수량을 서로 통정 매매를 했죠. 통정 매매라고 불리지 않더라도 어쨌든 통정 매매를 했어요. 그럼 주가를 한호가라도 올려놨었고 일반인이 이렇게 했으면은 바로 서초에 정장 입고 가야 됩니다. 바로. 그리고 정장 안 입고. 정장 안 입고 뭐 추리닝 입고 가도 되긴 그럴 수도 합니다만 있어요. 근데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상황 자체가 글쎄요, 저는 잘못을 했으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앞으로 미래가 좀 더 좋은 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찝찝하게 내버려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고 또 그것 자체를 국민의힘에서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글쎄요, 그분들이 정말 생각에 있어서 어떤 정말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결 쪽으로 힘을 실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5억 이상 어떤 수량을 매수할 때도 경고 메시지가 뜨고 예. 심지어 시간 내에서 거래가 없는 종목에서도 1억 원 이상 매수 주문을 넣을 때 만약에 주문을 하자마자 취소하면은 바로 경고 들어옵니다. 증권사 경고 한 서너 번 받으면 계좌가 정지가 되거나 증권사에서 그 계좌를 사용 못하게 막아버려요. 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 그러다가 나중에 검찰 수사까지 받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뭐 대놓고 글쎄요, 뭐 오래된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냥 소위 말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고 그 당시에 차트를 제가 지금 잠시 좀 보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네, 도이치모터스 예. 차트를 보고 있는데. 예. 사실상 도이치모터스라는 기업 자체가 어떤 주가가 끌어올려 줄 만한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자주 있는 기업은 아니죠. 그랬죠. 우리들 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자동차 많이 팔아도 현대차, 기아차 이만큼의 어떤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명분이 없는데 이거는 뭐 참 이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내 계좌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손익 자체가 몇 억이 발생해도 어차피 올라갈 걸 알고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심약한 개미들은 갑자기 평가 손실액이 마이너스 1억, 2억 돼봐요. 바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죠. 근데 이것을 끝까지 버텨내면서 통정 거래까지 동일 시간대 동일 IP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지만 이제 경제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라면 그것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지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수사도 못하고 그렇죠. 이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그 자유민주 대한민국 이게 맞나요, 진짜? 이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일단 뭐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표결은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11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에 11일에 다시 한번 표결에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분위기를 조금 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 들어오는 제보에 따르면 뭐 비트코인이 또 반등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기는 있는데 약간 두 분께서는 계속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국내 증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부결에 결국 초점을 지금 맞춰주는데 예. 그렇게 보고 이제 시장을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일요일이고 이제 월요일 날 장이 열리면은 뭐 오전장은 뭐 아직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국내 투자가분들이 좀 많이 매도를 낼 것 같고요. 오후장이 사실 저는 좀 문제라고 보는데 아마 주말 내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내 상황에서는 지금 재탄핵이란 말이에요. 네.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내란죄에 대한 적용 여부를 또 이제 같이 검토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김건희 여사 특별법 또 올라갈 거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제 장기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리스크가 정치 리스크가 계속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외신들 입장에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월요일 날 아마 가장 큰 게 외환 시장하고 CDS 시장을 제가 이제 먼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네. 확인할 수가 없죠. 외환 그렇죠. 시장과 CDS라고 하면 이제 국가 부도율 얘기를 우리가 하는 그렇죠. 건데. 네. 아마 이제 시장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간은 이제 오후장이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전장보다 오후장이 아마
외국인들의 행동이 되게 좀 변동성이 엄청 커질 수 있다. 특히 이제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뭐 1,424원이면은 예. 이거 되게 높은 거 아니야? 근데 원래 1,410원대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네. 한국은행이 28일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미국은 이제 안 내렸으니까 우리만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기준금리 튀어올랐고 그다음에 펀드멘탈도 안 좋고 뭐 CPI라든지 뭐 GDP 성장도 다 안 좋으니까 결국은 1,410원대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거기서 사실 또 당일날 역외 환율에서는 1,440원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네. 지금 1,420원대에서 안정을 좀 취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일단은 외환시장에서 자본 회수가 좀 빨라질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쥐가 배에서 탈출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뭐 외환 보유고가 저희가 한 4,200억 달러 정도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IMF 때 240억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10배 정도가 되는데 뭐 몇 10년, 20년이 지났지만 하여튼 그래도 4,200억 정도면 좀 버틸 수는 있겠지만은 한국은행이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버티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환율 쪽에서 한번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CDS 시장인데 쉽게 해서 이제 국가 부도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S&P 같은 경우가 신평사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6년 이래 지금 저희가 더블 A급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 다시 또 재평가가 들어가겠죠. 한 예.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미리 언질을 합니다. 한국 시장이 어쩌고저쩌고 돼갖고 저희가 재평가를 가겠습니다. 이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AA를 유지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이 정도 상황이면요. 그러면 한 단계면 AA 마이너스 정도까지 간다. 그럼 사실 이제 CDS 프리미엄이 예. 제가 이제 금요일자로 확인한 게 여기 시장에서 본 게 350pp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해서 3.5% 정도 국가 부도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요. 그렇군요. 예, 이 정도가 되는 건데 최근에 한 320pp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지금 아직 지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반영을 안 하고요. 그런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800pp까지 올랐었어요.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 저는 만약에 S&P가 한 일주일 내에 만약에 신용등급에 대한 충격을 가해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한 500bp 이상은 올라갈 걸로 봐요. 이랬을 경우에 국내 국채 가격 떨어지는 하락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거기다 환율도 똑같이 영향을 미쳐버리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봤던 수준의 그런 매크로 상황은 아닐 거다. 근데 제가 뭐 어떤 분들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너 겁주려고 그러지 그러는데 겁준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정도는 지금 각오를 해야 된다. 예. 아, 뭐 저희- 시나리오는 계속 열어놔야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결국은 뭐 국내 주식시장은 이제 누가 투자를 합니까? 주도주도 다 막혀 있고 네. 그다음에 테마주들도 없어요. 테마주가 없어요. 지금. 근데 또 저희가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지금의 현재 밸류에이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코스피 PBR이 0.85배까지 뭐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증권가 일각에서는 조정 받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하방 지지선을 두고 이제 매수를 또 생각해봐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던데 그게 너무 좀 이른 표현일까요?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펀드멘탈 중에서 저희가 이제 PE라든지 이런 것을 저평가라고 봤을 때는 예. 그건 하방을 지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을 잡아주는 건 아니에요. 상승은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시장의 어떤 이제 회사들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게 이제 올라가줘야 사실 상장성이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도권에서의 리포트는 예. 매도가 잘 없어요. 아 그렇죠. 매도가 네. 없어요. 시장이 무너지고 폭락하고 대한민국이 부도가 나도 저점이다. 매수해라. 그래도 매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매수예요. 예. 이거는 그냥 원칙상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증권사라든지 투자은행이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 리포트는 거의 안 낸다고 보시면 돼요. 냈다 하면 어디 뭐 솔직한 말로 뭐 정말 살해 위협도 받고 뭐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한테 사장실에 끌려가요. 아, 네. 금감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고 떨어져도 어쨌든 매수 리포트는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리포트에 대한 신뢰를 좀 접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그러면은 저는 동시에 이제 똑같은 의견이고요. 예. 그렇게 리포트가 나오지만은 문제는 외국인이든 국내 투자가든 일단은 다 팔린단 말이에요. 계속 판단 말이에요. 안 팔 수가 없죠. 이 그쵸. 시장에 누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너희들은 뭐 암티 무슨 뭐 이거는데 그건 아니고 저희 봤을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면은 그냥
나 죽으란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은 국내 시장에 대한 비중은 확실히 줄여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계속 시장이 옮겨갈 거다.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 뭐? 과거에는 우리가 막 그냥 금도 얘기하고 막 달러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달러 비싸요. 요즘 달러 비싸서 맞아요. 못 사요. 못 사고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 나오는 게 일단은 이제 미국 주식이 상대적 안전자산이 되겠죠. 국내 상황과 상관없으니까. 미국 주식 자체가 그렇죠. 안전자산이 됐군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코인 시장. 왜냐하면 이제 코인 시장은 저는 이렇게 봐요. 코인의 어떤 전반적인 가격의 어떤 모멘텀은 국내 변수가 아니에요. 네. 이 코인들은 다 해외 상장돼 있고 국내 코인 거래소가 그걸 갖다가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국내 그렇죠. 증시보다 비트코인이 더 안전자산이 된 거예요? 안전자산이 전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군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그럼 최근에 김치 프리미엄이 다 없어질 정도로 네. 코인 가격이 막 떨어졌어요. 원화 베이스로. 변동성이 커졌죠. 네, 근데 그것은 코인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 게 아니라 국내에 계신 투자가분들이 불안하니까 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국내에 갖고 있던 원화 이제 이 코인들을 막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재밌던 게 갑자기 이제 달러로 보면은 해외에서는 10만 달러가 돼 있는데 국내 것은 막 9천만 원으로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한 1억 4,500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환율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차익 거래가 들어오는 거죠. 싼 시장에서 사갖고 비싼 시장에서 팔아버리면 돼요. 그 차익 매물들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당일날 비트코인 업비트하고 빗썸에서 트래픽이 발생을 했어요. 예. 거래가 안 돼, 정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일부러 막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런 차익 거래를 다 줘버리면 국내에 있던 코인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 봤을 때는 그러면 한국 걸 사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코인이 무슨 뭐 안전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밸류 차이가 나기 상대적으로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의 어떤 정치 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반대로 미국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받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금 가격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을 사실 선물을 매도쳐야 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해지 방법으로. 그러네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빠른 분들은 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뭐 사실상 부결 전망이라고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명확하게 부결됐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앞으로의 일정들을 좀 점검을 해보면서 대응 전략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전해드린 바로는 11일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11일에 뭐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정기국회가 오는 10일에 딱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지금 여의도에도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등 국민이 일단은 탄핵을 조금 원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경우는 국민 뜻을 모아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 그래서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지만 바로 11일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안을 부결할 때마다 국민의힘 자체가 이제 존속에 대해서 좀 위협을 느낄 거다. 그래서 결국에 가결이 보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또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계속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내에 남아있는 의원들은 다 일어서서 뭔가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반대쪽에는 굉장히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의 더 이상 저희가 이제 국회를 바라볼 이유는 없어질 것 같고요. 지금 전해주신 대로 10일과 11일까지 이제 본회의 일정이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결과가 또 계속 만들어지겠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까지 시계를 좀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계속 좀 안타까운 그런 의견을 좀 주고 계신데 전문가님께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럴 때 조금 교수님께서는 안전자산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전략이 가장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소위 이제 국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국장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면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제 교착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건데 최소한 11일까지는 지속되니까요. 일단 그날도 사실 이제 확실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날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을 이제 길게 본다면 뭐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이제 이 정도의 시간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대형주들 위주로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따금 반등이 나오겠지만 추세를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그 안에서 또 환율까지도 아마 상승 압력을 좀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정치 테마주밖에 남지 않겠는가.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민주당 측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탄핵 시도를 하게 될 것이고 집회 규모를 저도 앞서 보니까는 지금 여의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도 맞아요. 집에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인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이것이 이제 반복된다 하면은 뭐 끝끝내 그 정말 어떤 민주당의 주장대로 어떤 결과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유력시 되는 즉 현 정권이 사실상 뭐 임기 내에 뭐 없어질지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예. 다음 차기 대통령 또는 사실상 좀 네임밸류가 좀 높게 평가되고 있는 인물에 관련 주들 지금으로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첫 번째가 이재명 대표 관련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동훈 대표 관련주,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조국 대표 관련주. 이 종목들이 좀 계속 널뛰기를 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 나가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저게 제가 아는 여의도가 맞나요? 이런 광화문 광경은 같은 느낌이 드는 정도. 네, 이런 광경은 정말 처음 봅니다. 집에 여의도에서 어떻게 가죠? 지금 저도 여의도에 이제 10년 차 근무 중인데 와. 저분들과 같이 걸어가면 돼요. 예. 내일 새벽까지는 가겠죠. 아, 그렇죠. 저분들과 같이 걸어가다 보면 집 바깥 반대쪽으로 가게 되는데 뭐 상관없으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럴 수 네, 지금 있구나. 이제 저 앞에 보이는 게 아마 국회의사당일 거고요. 예. 네, 저희 사무실, 저희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쭉 이 정도로 저희 색강역까지 이렇게 길게 인파가 이거는 뭐 그때를 생각하게 하네요. 박근혜 그쵸? 네. 전 대통령의 탄핵 시절에 보여줬던 그 광화문의 인파를 좀 보게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것도 많이 비교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 과거 사례의 탄핵 국면에서의 어떤 주식시장의 동향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비교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항상 두 차례는 다 가결은 됐거든요. 맞아요. 예, 국회에선 다 넘어갔었고 그 이후가 관건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부결이 된 상황에서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고민이네요. 저는 한번 보니까 네. 12일 날 또 이제 또 재의결을 또 재탄핵을 또 추진하셨는데 조금만 더 한 1, 2주를 좀 미뤘으면 좋지 않겠느냐. 아, 그래요? 왜냐면은 오. 사실 좀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저는 과연 오늘 이제 추경호 뭐 대표라든지 원내대표라든지 원내대표, 예. 뭐 기타 등등 몇 분 이제 이름이 올라가실 분들이 오늘 이제 집에는 못 가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기 상황상 네, 집에는 저기 뭐- 빠져나갈 차 나왔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차가 들릴 것 같아요. 들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상태로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뭐 미국 의회도 사실 뭐 난동을 하잖아요. 야, 그쵸. 저는 뭐 그런 것도 생각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랬을 경우에 가장 먼저 어딜 가겠느냐. 예,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그런 것을 체감적으로 좀 느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도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군요. 예, 지금은 제가 알기로 75대 25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뭐 소문에 의하면은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한 자릿수도 내려갈 수 있다. 아, 예. 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그 국민의 힘, 아. 지지율까지 한 자릿수까지도 지금 뭐 어디서 얘기한 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뭐 지난주에 나왔던 게 발표는 안 되는데 10% 중반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그 정도라면 한 자릿수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신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 국방부 쪽이라든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한마디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해야 지금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도 지금 파악이 어떤 건지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바로 액션이라든지 이런 반응들이 안 오니까 일단은 정권을 조금 더 연장하는데 급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한번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들어간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냥 똑같이 또 반복만 되는 감정 싸움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이 좀 의회장에 앉아갖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타임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지금 뭐 촛불 집회라고 해봤자 사실은 뭐 금요일 날 좀 나가고 오늘 정도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때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집회라는 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꽤 긴 시간 동안 계속 그런 모습들을 비춰졌고 언론이 계속 그것을 압박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야당 그때 당시 이제 여당이죠. 여당도 이제 동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선행이 좀 된 다음에 이건 이제 일단은 한번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한번 경고로서 똑같이 우리도 이제 우리라고 하면 돼요. 야당이 경고를 하는 측면에서 한번 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실효성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야당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당도 좀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들어오는 속보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표명을 할 예정이라고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표명했다라고 들어오네요. 의총에서 사퇴 의사를 밝힐 것이다. 표명했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지금 상황이 막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도 경기가 상당히 좀 안 좋고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 버블도 상당히 이제 꺼져가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말 그대로 양적 완화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돈을 때려받고 있어요. 예. 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아직 들어서진 않았지만 그 과정 중에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어떤 행동을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좋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기크라고 부르지만 뭐 괴짜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뭐 또라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 자, 우리가 지금 정책이 되었든 간에 정부 거의 무정부라고 얘기하기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마땅히 그들에게 맞서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는 인물들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실 모든 국무위원이 사퇴한 예.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중국과도 대응을 해야 되고 예. 미국과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되게 아쉬웠던 게 윤 대통령이 중국과는 거리두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실상 뭐 공산국가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거리두기를 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디램만 하더라도 예. 60~70%가 중국에서 이제 소비가 되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그거 자체가 만약 그 중국과의 이제 괴리감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너희들 지금 수출하지 마.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가 분기별 적자를 본 것을 우리가 또 목도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번에 미국에서 어쨌든 정권이 바뀌는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매번 그렇게 정권이 바뀌면은 미국 가서 이제 현직 대통령과 뭐 대담을 하든 뭘 하든 그렇죠. 뭔가 해야 되는데. 원활하게 뭔가를 이뤄가야 되는데 이건 전화 한 통하고 끝내버리고 아니면 지금 뭐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부결되고 앞으로 계속 어떤 잡음이 일어나겠지만 예. 그 과정 중에 이 각 국가의 어떤 수장들과의 어떤 대면 통화라든지 아니면 실제 만났을 때 입지가 어떻겠어요? 진짜 사실상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것도 저는 중요하고 또 좀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이 리더십에서 아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경제 펀더멘탈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제 뭐 중국 비교하시는 저도 좀 중국을 좀 많이 비교를 해보면은 트럼프 일기 때 그때 분명히 관세가 많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뭐 그 뭐 한국만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이번에는 뭐 캐나다든지 멕시코까지 이제 다 관세를 막 정치적으로 막 부과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사실 이제 이렇게 상대방 주요 무역국들이 관세를 인상했을 경우에 그렇게 이제 방어 수단이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네. 내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잘 보시면은 수출 대 내수가 그때가 그 전에는 이제 수출이 55였고 내수가 45였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 때 이제 관세가 올라가 버리니까 트럼프 말기로 갈수록 보면은 45대 55로 바뀌어 버렸어요. 내수를 그만큼 끌어올려 버렸어요. 그러면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충분히 내수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내수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수출이 거의 저는 65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35가 내수인데 그렇다고 보면 그 수출을 만약에 방어를 하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서 자, 트럼프 바지라도 붙잡고 뭔가 얘기를 하던가 우리 예.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주세요를 하던가 아니면은 한쪽에서 우리가 내수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짠다던가 아니면은 이쪽 수출을 중국이라든지 다른 쪽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자도 지금 안 될 것 같고 이제 뭐 다 위임을
여당한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당이 가서 그러면 트럼프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지금 누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게요.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아까 그러한 정책들을 지금 얘기하는데 뭐 지금 이번 정권에서 얘기한 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한국은행 핑계를 대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늦게 내려갖고 경기가 망했다. 아니죠. 왜냐하면은 한국은행은 경기에 맞춰갖고 통화 정책을 하는 데지 예.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일으키는 데가 아니거든요. 여기는요. 그렇죠. 아니 사실상 그 한국은행도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가 금리 역전차가 2% 포인트 유지된 게 1년 정도가 됐죠. 오래됐죠. 예, 네. 1년이 넘었을 거예요. 사실 이게 IMF 때 이후로는 IMF 때도 잠깐 이제 금리 역전차가 발생은 했긴 했지만 이렇게 장기간 유지됐던 적이 없어요. 그럼 통상적으로 한은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맞죠. 그렇죠. 이게 맞춰가야죠, 차이를, 원래는. 예, 네. 물론 가계 부담이라든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 대출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1위에 가깝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걸 맞추지 않는 이상 국가 경제가 더 힘들어지고 소상공인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왔었죠. 근데 이제서야 이제 금리를 이제 뭐 0.25% 포인트 이제 낮추거나 뭐 이런 식인데 그래도 1.75% 포인트 정도의 금리 역전차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아니 그러면 누가 과연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 치고 빠지는 식으로 소위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 자체가 증권시장이 퀀트 트레이딩이 이제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극초단타 매매가 성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장주 갑자기 급등을 하고 갑자기 급락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뭐 손 댈 수도 없어요. 사면 맞아요. 고점이고 팔면 저점이고. 근데 이게 지금 금리 역전차가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대형주들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극단적 상황도 나오지 않겠는가 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계속 뭐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리더십이 바뀌어갖고 한번 새로운 방법으로 또 이제 가야 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예. 기존 리더십이 이제 각성하고 예. 이것을 이제 변화를 통해서 뭐 맨날 말씀하시더라고요. 변화를 해줘야 된다. 얘기 뭐 국민을 보고 가겠다는데 국민은 안 보시더라고요. 보고 가겠다 말씀하시는데 국민 누굴 본지 모르겠고 저는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 행정부가 그러면 그것을 해줄 수 있고 야당이 이걸 해줄 수 있겠느냐. 예. 그것을 지금 생각할 시간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조금 너무 급하게 보지 말고 여당도 한 조금 이제 시간 한 1, 2주에 좀 더 두고 조금 그렇게 해도 늦진 않다. 그러나 갈수록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제 우리 인내심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뭐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상황들을 여러 번 겪는다는 것도 참 슬픈 일입니다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좀 많이 의존을 해야 된다는 것이 더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냉정을 찾고 우리가 또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간단하게 좀 이거 한 번만 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2,428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보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이성적인 수준의 밸류에이션 저점이 2,340포인트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신 그런 전망이 만약에 맞아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리더십 공백 구간과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 2,340을 마지노선, 2,300 초반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네,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수 예측이라는 게 예. 앞서 표현하셨던 게 이제 참 애매한데 도대체 2,340포인트는 근거가 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PBR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PBR 기준으로 한 이제 7배 나오나요? 800까지 얘기했나요? 지금 역사적인 PBR 저점이 이제 0.61배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점이 0.86배? 예, 이 정도까지 본 것 같네요. 자, 일단 먼저 하시죠. 예. 일단 앞서의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 지수의 어떤 저점이라든지 적정 가치를 추산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사실 지수와 상관없이 개별주들이 워낙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라면 최악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2,350포인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앞서 전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200포인트도 충분히 깰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렇군요. 저도 계속 차트 좀 보면서 느껴지는 게 이 예. 정도 심리선이라든지 아니면 매물대로 본다면은 지금 뭐 2,400 밑으로 깨져버리면 매물대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 바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네.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펀드멘탈을 보기보다는 이제 물량대를 보는 게 저는 더 맞지 않겠나. 예. 왜냐하면은 뭐 펀드멘탈 보고 지금 누가 투자를 하고 있겠습니까? 펀드멘탈은 일단 나중에 물량대가 다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펀드멘탈 얘기도 괜찮은 거고요. 예. 지금은 이제 외국인도 팔고 국내 투자가도 팔고 다 파는 그런 시장에서는 지금 보면 한 2년 내 지금 최저점이 한 2,200 정도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정도까지 물량을 한번 소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우리가 모색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연초 이후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지금 전반적으로 한 8% 정도, 8% 정도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저희가 안 좋은 해는 보통 한 12에서 한 15% 정도까지는 떨어져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한 2,200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와주면은 물량적인 측면이라든지 이제 펀드멘탈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어지는 그런 포인트까지 올 수 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상황들이 계속 영상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알겠네요. 아까 그렇게 계속 그 야당의 의원들이 소리쳐서 이제 이름을 불렀던 게 조금 시간을 좀 준 거군요. 시간을 두면서 돌아오라를 좀 외쳤던 것 같은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앞서 영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 정도만 현재 표결까지 들어간 걸로 확인이 일단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막으로 나갔던 것처럼 아마 자동 폐기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탄핵소추안 표결은 앞으로 시간을 좀 두고 11일에 모르겠습니다. 그때 또 할 수 있을지 일단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께 한마디씩 짧게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전문가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일단 전국 자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앞으로 시장에서 여러분들 좀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보다는 일단 좀 단기적으로 당일 매수, 당일 청산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 물론 국장이 안 좋아서 미장으로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코인 시장 쪽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약세 하락 움직임 이후에는 또 그만큼의 반등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현금 잘 지키시면서 매수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시는 인내심을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다려야 되는 인내심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이완수 교수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봤을 때 정치 리스크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을 경우에는 제가 계속 그 말씀드려요. 캡하고 플로어가 없다고.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가 또 못 본 것을 또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정치적 고립감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북한을 무슨 침공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캡하고 플로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께서 중심을 좀 잡고 먹던 게 더 바른 건지 국가 발전을 위한 건지를 얘기하시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 같이 자기 자리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